전생에 다 못한 것은 금생에, 금생에 다 못한 것은 내생에 굳은 신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병마와 싸우느라 금생에 이루지 못함을 아쉬워하며 내생을 기약하며 일찍 떠난 스님이 있었다. 성은 진씨, 법명은 홍법, 법호는 운조다. 1930년 경북 영주에서 태어나 17살이 되던 해에 친구가 세상을 떠나자 인생 무상을 느껴 발심했다. 이듬해인 1948년에 월화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통도사에서 출가했다. 이후 한공스님에게 사미계를 받고 동산스님에게 비구계를 받았다. 그리고 해인사, 동화사, 범호사, 송광사, 수덕사 등에서 화두를 참구했다. 홍법스님은 지간스님과 월운스님과 함께 통도사 강원에서 운어스님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후 통도사 주지와 강주를 맡아 후학을 양성하는 데 매진했다. 홍법스님의 법문은 대중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경전에 실린 내용을 이야기로 풀어놓은 법문은 불자들도 재미있어서 귀를 세우고 들었다고 한다. 칼날에 묻어있는 꿀을 탐하거나 혀를 베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물 위에 떠도는 기름처럼 살지 말고 서로 화합하면서 지내야 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지관스님은 일찍 세상을 떠났던 도반에 대해 이렇게 회고했다. 혼자 있을 때는 태산처럼 우뚝했고 사람을 대할 때는 마치 봄바람처럼 훈훈했다. 어른 스님 사이에는 현대 한국 불교의 세 분의 보살이 있었다는 말이 회자됐다. 도선사의 청담스님, 해인사의 지월스님, 그리고 통도사의 홍법스님이 이에 해당한다. 홍법스님은 평등을 중요시하고 하심으로 대중과 신도를 대했다고 한다. 부처님께서는 일체를 평등한 마음으로 보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심지어 나무나 풀 한 포기도 사람을 대하는 듯했다.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을 없애야 함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제일 필요한 조건이다. 홍법스님은 또 이렇게 말했다. 마음 하나 맑게 하여 실상을 제대로 보는 안목만 갖춘다면 불법만이 아니고 제법의 실상을 훤히 꿰뚫을 수 있다. 홍법스님은 1964년 동안 거를 해제하면서 자신의 해제 소회를 밝혔다. 산중에 일이 없어 앉아서 잠만 잘 뿐. 해제에 한마디를 물으나 나만 알 뿐 보여주지 않으리요. 홍법스님은 제자와 불자들에게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선 세 가지가 부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세 가지는 의복과 음식, 잠이다. 사치와 치장으로 남에게 자랑하는 마음을 갖고 옷을 입지 말라. 음식은 많이 먹어서는 안 된다. 수행하는데 참 귀신보다 더한 장애는 없다. 엄격한 수행 방식이었지만 그 자신조차도 그것을 따랐다. 특히나 시주로 생활하는 출가자는 청빈해야 한다고 몸소 그것을 보여주었다. (1960년) 후반은 나일론의 등장으로 의복의 전환이 이루어지던 시대였다. 어린 사미들도 손질하기 어려운 무명보단 세탁이 쉬운 나일론을 선호했다. 워낙 행자 생활이 힘들기에 그럴 수 있는데 해지지 않는 광목옷까지 버리곤 했다. 홍법스님은 도량 이곳저곳을 다니며 버려진 광목옷을 주어 차가운 계곡물에 빨고 달여서 옷이 없는 객스님이나 행자들에게 나눠주었다. 요즘 스님들은 시주 물건 무서운 줄 모릅니다. 멀쩡한 옷을 이렇게 버리다니, 이렇게 죽노릇해도 되는 겁니까? 어린 사미들에게는 혹시라도 주눅이 들을까 싶어 말하지 못하고 자신의 제자에게 넌지시 전한 말이었다. 추운 겨울 한 처사가 홍법스님의 방 아궁이에 장작을 넣어 불을 지폈다. 홍법스님의 건강을 생각해서 주변 눈치를 살피며 장작을 잇따라 넣었다. 그리고 살며시 자리를 떴다. 하지만 홍법스님이 나와 자신의 방 아궁이에 들어있는 장작을 빼내고 다시 들어갔다. 숨어서 이를 지켜보던 처사는
빼낸 장작을 다시 아궁이에 넣고 슬며시 자리를 떴다. 얼마 뒤 홍법 스님이 나와 아궁이에 들어있는 장작을 뺐다. 계속 장작을 넣고 다시 빼기를 반복했다. 홍법 스님은 자신을 위해 피우는 장작도 사찰의 재산이자 시주물이었기에 아꼈던 것이다. 큰 스님 중에는 명필이 많은데 홍법 스님 또한 그러했다고 한다. 하지만 낙관을 만들지 않아서 붓을 잘 들지 않았다. 경전에 좋은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데 뭐 때문에 종이에 옮깁니까? 홍법 스님의 상좌인 정우 스님은 스승을 졸라서 글을 받았다. 전미계호, 전법도생. 전미계호는 번뇌로부터 벗어나 열반의 깨달음에 이르라는 것이고, 전법도생은 부처님 말씀을 중생에게 잘 전하고 중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것이다. 스승이 제자에게 전하는 당부였던 것이다. 이때도 목도장이 낙관을 대신했다고 한다. 홍법 스님은 어쩌다 붓을 들어 글을 쓰면 낙관 대신 목도장을 찍어 주었다고 한다. 홍법 스님은 통도사에서 교무국장, 중앙종회의원, 강주, 주지 등의 소임을 맡으며 자신의 참선 수행뿐만 아니라 대중을 이끌었다. 홍법 스님의 전강 제자인 종범 스님은 스승을 이렇게 기억한다. 새벽 예불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학인들과 똑같은 생활로 몸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울력 때도 빠지지 않고 스님 먼저 나서니 어찌 후학들이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출가자는 의복, 음식, 잠이 부족해야 한다고 하던 스님은 자신이 그런 생활 태도를 가졌고 가행정진했기에 다소 이른 나이에 병마에 시달렸다. 이때 통도사의 큰 어른이신 경봉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통도사를 다 팔아서라도 홍법 스님을 살려야 한다. 경봉 스님이 홍법 스님을 얼마나 아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홍법 스님이 통도사의 표본임을 공표하는 것이기도 하다. 통도사의 예풍인지 모르지만 벽안 스님이 경봉 스님을 극진히 모셨던 것처럼 홍법 스님은 스승 월화 스님을 매일 문안할 정도로 지극으로 모셨다고 한다. 하지만 병마는 홍법 스님에게 깊숙이 침투했다. 통도사에 있으면 다른 스님들에게 불편을 줄까봐 제자 설곡 스님이 주지로 있는 절로 옮겼다. 설곡 스님은 바지락국을 끓여 스승의 몸을 보존하려 했지만 홍법 스님은 계율에 맞지 않는다며 이를 사양하고 그 절을 떠났다고 한다. 그리고 1978년 세수로 50이 되기 전에 홍법 스님은 입적했다. 종범 스님은 홍법 스님을 이렇게 회고했다. 홍법 큰 스님은 인과를 믿는 신심 그 자체이셨다. 말로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실천하신 어른이었다. 통도사를 팔아서라도 자신을 살리겠다는 어른 스님에게 그러시지 말라고. 내 생에는 꼭 자신의 과업을 이루겠다고 말하듯이 홍법 스님의 입적은 다른 스님보다 일찍 이뤄졌다. 지금도 홍법 스님 기일에는 통도사 스님뿐만 아니라 강원에서 공부한 제자들까지 빠짐없이 동참한다고 한다. 세수 49세, 법납 31세였다.